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 이틀째 우리 선수단이 7개의 금메달 잔치를 벌였습니다. 쇼트트랙에서만 4개의 금메달을 땄고 프리스타일 스키에선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서 폭력 행위를 모의하는 글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과 같은 커뮤니티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을 꾸려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구속된 33세 김노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황금시대 출구를 결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앞선 변론이 국회 마비 시도가 있었느냐 그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 남은 변론은 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됐느냐, 특히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변론이 진행됩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 중 앞으로 남은 건 2번입니다. 목요일 8차까지 지정해놨죠. 이걸로 변론을 마무리할지 추가로 지정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7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7번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7차 변론의 쟁점인 부정선거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직접 꼽은 사안입니다. 변론에는 국정원의 성관이 보안점검 당시 국정원 최고 책임자와 성관이 사무총장이 동시에 출석합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된 8차례 변론 기일 중 6번이 끝나면서 종반부로 치닫는 탄핵 심판. 오는 11일 열리는 7차 변론 기일에선 부정선거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강조해왔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해온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가 있었더라도 계엄 선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윤 대통령과 술자리를 함께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술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놓고 비상계엄 모의 정황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지막 8차 변론기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출석하는데 국회 출입 통제 상황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7차 변론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선관위에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해 부정선거에 이용됐을지를 점검하려 했다는 거죠. 같은 사안에 대해 국정원과 선관위 설명이 다릅니다. 황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을 선관위에 투입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2023년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망을 모의 해킹한 뒤 보안에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때 국정원이 선관위 장비를 전부 다 보지 못해 이번에 마저 들여다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압수수색을 하기도 어려운 만큼 팩트체크를 하려면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조사를 지휘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최근 MBN 취재 결과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애초 국정원이 전산망 점검을 할 때 보안 프로그램 해제를 요구한 뒤 모의 해킹을 했기 때문에 해킹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점검을 기피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엄 상황이더라도 실제적으로 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고론자인 황교안 전 총리를 대리인단에 합류시키며 주도권을 지려하고 있는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증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며 헌재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편파적 진행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가 반대 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해 증인들이 답변을 미리 대비한다는 겁니다.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거짓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취지입니다. 또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증인이 장황하게 시간을 끌어도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양측에 동일하게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달라고 했다며 증인 신문 시간도 초시계를 활용해 양측에 똑같이 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검거 말하자면 이제 지원 요청?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네,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법원은 다음 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앞서 진행된 변론에서 논란이 된 부분과 앞으로 변론과 헌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박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요,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 될 텐데 탄핵 심판에서 어느 정도나 비중이 있습니까?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는데요.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의 투표자 수 검증 요청과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의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는데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 만큼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사령관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는 건 어때요? 예, 맞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계속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는 받은 바 없죠? 네, 없습니다. 예. 증인들 스스로도 형사재판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을 의식해서 진술을 조심하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6차 변론에 출석한 곽종근 사령관도 의원에서 인원, 데리고 나와라에서 끄집어내라 등으로 계속 진술을 바꾸면서 재판관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그러면 이렇게 진술이 바뀌는 게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 아무래도 관련자의 직접 진술이기 때문에 재판관의 판단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관들이 증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죠. 이미 증인들의 검찰 수사 기록과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해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증인 신문 자체가 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술을 바꾸더라도 결정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예, 헌재가 미리 잡아놓은 변론이 이제 목요일까지입니다.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오는 13일 이 8차 변론 기일이 헌재가 미리 지정한 마지막 변론 기일인데요. 추가 변론 기일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헌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양측의 최후 변론도 필요한 만큼 기일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 방첩사령부 참모장이 아직 증인 채택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
추가 신문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7차,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까지 변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변론이 종료되게 된다면 선고까지는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2주 정도 안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헌재가 1에서 2회 정도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는다고 가정해도 3월 중에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던 한파 속에서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집회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참여했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두꺼운 패딩과 장갑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이 하나둘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입니다. 영하 10도를 감도는 강추위 속에서도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빨리 탄핵이 인용되길 바라고요. 민주시민들이 함께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밟아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불과 500m 되는 거리에는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2시간 짧은 계엄령을 내리셔가지고 도대체 누가 다쳤고 어떤 내란이 일어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탄핵 찬반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은 광화문 광장 일대 왕복 9차선 도로를 모두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유명 강사 전한길 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100% 계몽령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계몽령이 옳았고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며 헌법재판소 곳곳에 사진들을 찍어 올렸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주변 담벼락이 낮아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 쉽다거나 폭력 행위를 잊지 말라는 등의 글도 덧붙였습니다. 또 헌재에서 시위가 가능한 장소라며 헌재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전체 층의 내부 평면도도 게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오는 13일 폭력 사태를 예고하거나 야구 방망이, 헬멧 등을 챙기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지난달 19일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폭력 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당시에도 서부지법의 진입 경로를 공유하거나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글 등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 중인데 이번엔 헌법재판소 난입을 모의한 게시글들이 올라온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최근 여권 지도부와 잠룡들은 사전투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거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론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극우 음모론에 당이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여권에선 사전투표제 재검토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대표적 부작용을 언급하며 사전투표 폐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사전투표와 본투표 그 사이에 후보자의 신상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 표심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냐. 재등판 시기를 저울질하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참정권과 사전투표제 편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보 격차도 없앨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폐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본투표 기간을 늘리면 사전투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강성 보수층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사전투표가 있는 만큼 제도 폐지 주장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다고 맹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서정표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여권이 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대신 이 사전투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정선거 의혹의 시작이 이 사전투표에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투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앞서 선거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사전투표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었나요? 지난 22년 대선 때 당시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그랬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를 한다면서 이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승리의 발판이 됩니다. 지금은 단 한 표도 소중한 초박빙 구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전투표 폐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데요. 이 부정선거 의혹은 여권 내에서도 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는 여론입니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의혹 대신에 사전투표 폐지로 방향을 튼 겁니다. 투표 절차라든지 투표 방법이라든지 투표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그거는 사전투표는 재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권은 이 사전투표 이슈로 뭉치고 있다는 거죠. 네, 앞서 유호정 기자가 다뤘지만 현재 본투표는 하루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하루뿐인 본투표를 이틀 정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전투표보다는 민생, 그것도 이 실용주의에 기반한 민생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가 민생에 치중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힌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실용주의 노선을 부쩍 강조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대 후반 그리고 이 30%대 초반으로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이 중도층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이 답보 상태에 빠진 모습인데요. 이런 낮은 지지율이 이 비명계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지율은 그대로인데 이 실용 노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들 선거에 효과가 있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결론이 안 났는데 이준석 의원은 사실상 대선 출마를 했어요. 요즘은 행보가 어때요? 이준석 의원의 생일이 다음 달 31일입니다. 다음 달 생일이 지나면 만 40세가 되기 때문에 이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범여권 잡념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를 시사했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탄핵 정국에 여권이 현재 조기 대선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의 몸값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 의원이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권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일단 단일화는 없다, 완주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갑니다. 가다가 만약 기름 떨어지면 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예. 하지만 오세훈 시장 등 여권 잠룡과 연대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심지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의 한 관계자는 오늘 MBN에 이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이 제안하면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이 치러진다면 여야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이 콘크리트 지지층에 기대야 하는 형국인데요. 어느 후보가 됐든 간에 20, 30대 남성 지지층이 확고한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황금 시대를 열자고 했습니다. 일본이 1조 달러 투자와 방위비 2배 증액이란 선물을 안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건데요. 일단 일본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 주 타깃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김한준 기자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탄 차량이 백악관에 도착합니다. 마중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인사한 뒤 카메라를 향해 짧은 문장을 내뱉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듯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준비해온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겼습니다. 주일 미군의 방위비를 2년 뒤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2배 올리고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1조 달러, 우리 돈 1,45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겁니다. 私から対米投資額を1兆ドルという未だかつてない規模まで引き上げたいと、そのために共に取り組みたいということをお伝えをいたしました。 이시바의 통큰 결정에 트럼프는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추구하자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안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We will extend the full strength of American deterrence capabilities in defense of our friend and ally. 트럼프 취임 후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하는 데 성공한 일본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의 밀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말 그대로 극진한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줬는데요. 극찬에는 극찬으로 화답했고 기자들의 미묘한 질문엔 능숙하게 답변을 피해서 연거푸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본에선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지만 미국 언론들은 아부의 예술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 전화했던 이시바 일본 총리를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극찬하자 He's a highly respected man, doing a fantastic job.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총에 맞은 뒤 주먹을 불끈 쥔 유세 장면을 거론하며 신이 당신을 구했다고 화답했습니다. そして世界は平和にそのように確信されたに違いないと思ったことです。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을 묻는 질문에 TV로 접한 것보다 진실된 사람이고 강하다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일본이 보복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능숙하게 답변을 피해 트럼프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If the U.S. places tariffs on Japanese imports, would Japan retaliate? 家庭のご質問にはお答えをいたしかねますというのが日本の大体定番の国会答弁でございます。 Very good answer. Wow. That's very good. He knows what he's doing. 이시바는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였던 아베 전 총리의 통역을 맡아 리틀 총리로 불린 외무성 실장도 이번 회담에 동원했습니다. 일본에선 트럼프와의 첫 만남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입니다. 반면 미국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아부의 예술을 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 일본은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우리는 아직 통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더십 부재로 인한 외교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진희 기자와 관련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교롭게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한국은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황교안 대행 때와 비교를 해봐도 통화가 좀 더 늦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날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7년엔 트럼프 취임 후 열흘 만에 황교안 당시 대행과 통화가 성사가 됐지만 이번에는 미국에게 통화 확답도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총리급이었고 지금은 부총리급 권한 대행 체제다 보니까 외교 공백이 더 불가피해진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본은 아베 전 총리가 다져놓은 친분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が石破総理と撮影した写真を渡した際に私が石破総理ほどハンサムならよかったがそうではないとジョークを交え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상 간의 친분을 쌓으려는 이유가 이게 자국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도 방위비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콕 집은 방위비를 높여야 하는 동맹국이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방위비는 경제적 여파가 적고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행정 협상이라서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본은 선제적으로 2배 인상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공백이 길어진 만큼 협상의 허들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혹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10배 인상 카드를 꺼낸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10배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꺼내서 원하는 만큼 인상이 안 된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관계에서 또 중요한 부분 북한 관련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외교 공백이 길어지면 한국 패싱 문제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적지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We will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Kim Jong-un. I got along with him very well, as you know. I think I stopped the war. I think it's a very big asset for everybody that I do get along with him.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 들으신 것처럼 북한은 하노이 회담의 실패 기억으로 당장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했고 북한은 이제 우리 핵무기는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대화 테이블까지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혹시라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한국의 발언권은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도 추웠습니다. 호남 해안 지역에는 강풍과 함께 눈도 내렸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이번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청계천 인공폭포. 강추위에도 아랑곳 없지만 사이사이 고드름이 빼곡합니다. 산책로도 평소 주말과 달리 썰렁합니다. 완전 무장하고 왔는데 날씨가 그렇게 쌀쌀하네요. 오늘 아침 영하 11도까지 떨어진 서울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롱패딩에 모자로 단단히 무장의 추위를 피해보지만 칼바람을 막아내긴 역부족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보다 많게는 10도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충청,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눈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경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이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월대보름인 12일 수요일에는 전국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둥근 보름달을 보긴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목사방을 운영하며 200명이 넘는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총책이죠. 33살 김노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신상 공개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일명 목사방 총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3살 남성 김노관입니다. 김 씨는 2020년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꾸렸습니다.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성관계를 해야만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10명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34명, 전체의 68%인 159명이 미성년자입니다. 2019년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제작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 피해자보다 3배나 많습니다. 김노관은 범행에 동조하는 이들을 포섭해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을 꾸리고 집사와 전도사 등의 계급까지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신상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노관의 신상은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선 7중 추돌 사고가 났고 경부고속도로에선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 2차로에 추돌 사고가 난 차량이 질비합니다. 사고 차량에서 빠져나온 일부 운전자는 이마를 감싸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인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장수나들목 주변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주행 중인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를 추돌한 뒤 사고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차량 2대가 사고가 나고 뒤따라오는 차량이 정차하는 과정에서 음주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에 앞서 오늘 새벽 0시 40분쯤에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차로에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버스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지고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승용차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선 뒤 뒤따르던 버스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전북 남원시 산동면에선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안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65세 이상의 약 절반이 가지고 있다는 대장벽에 생기는 주머니 개실. 그만큼 흔한 질환이고 이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염증과 합병증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예방을 위해선 고기보단 채소 위주의 식사가 좋다는 조언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에 병원을 찾은 80대 환자입니다. 종종 찾아오는 변비라며 넘기려 했지만 통증은 예상 밖 날카로웠습니다. 변비 줄 알고 처음에 변비약을 복용하고 이랬는데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온 거죠. 배 전체가 눌리면 아파요. 개실염 진단에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실제 대장 쪽 CT 촬영을 해보니 곳곳에 싱크홀 같은 개실이 보입니다. 개실은 노화에 따라 대장 벽에 생기는 이 풍선 모양의 주머니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약 절반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실 자체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염증이 생길 때가 문제입니다. 복부에 묵직한 통증과 함께 폐색과 천공 등 합병증이 동반되는데 심할 경우 복막염으로 진행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환자 수도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2023년 개실염으로 내원한 환자는 6만 7천 명으로 5년 전보다 26%나 늘었습니다. 확실한 예방법은 장 건강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을 잘 균형 있게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육류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이섬유 많이 포함된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장 운동을 촉진해 처음부터 개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고령화 시대 보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최근 토마토가 없는 햄버거 메뉴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급이나 가격 문제 때문에 못 넣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애초에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빼고 출시하는 건데요. 다만 원래 맛에 익숙한 고객들이 떠날 수 있어서 대체 재료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가 내놓은 신제품입니다. 고기 패티가 기존 제품보다 두껍고 채소 비중을 줄인 게 특징입니다. 지난해 가을 수급 부족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토마토는 아예 뺐습니다. 신문이 또 토마토 들어가요? 또 다른 햄버거 업체도 토마토는 제외하고 고급 치즈 등을 추가한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소스와 원재료의 다양성을 둬서 고객들의 선택지를 확대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식자재를 미리 빼서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초고물가도 이런 현상을 부추겨 카페에서는 원두값이 급상승한 커피 대신 이색 주스 등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원재료가 올라가니까 가격 인상에 두려워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가격을 내리거나 맛과 재료 모두 빼는 만큼 더해야 고객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절기 입춘과 함께 찾아온 한파가 이번 주 내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아침도 대관령 영하 18도, 제천 영하 15도, 서울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추위의 힘이 서서히 빠지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5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수요일에는 영상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8cm,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날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